기시 유스케의 소설 검은 집에는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자신의 친아들을 살해하고 남편의 팔을 자르는 일도 서슴지 않는 사치코라는 사이코패스가 등장한다. 생명보험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주인공 신지는 어느 날 보험회사에 걸려온 사치코의 전화를 우연히 받게 된 후 사치코가 계획한 잔인무도한 사건들에 말려들게 된다. 신지는 처음에 사치코의 남편이 사치코의 아들을 살해한 것이라고 믿었으나 후에 모든 범행이 사치코가 저지른 일임을 깨닫게 된다. 이를 알아차린 사치코는 신지의 여자친구인 메구미가 기르던 고양이들의 목을 잘라 신지를 위협하고 이후 메구미를 납치하여 살해하려고 시도하지만 실패한다. 사치코는 신지를 깨어내기 위해 먼저 신지의 직장 동료를 이용한 후 그 직장 동료를 살해한다. 그러고는 밤늦게 회사 건물 안에 홀로 남은 신지를 죽이기 위해 칼을 들고 신지의 회사 안에 침입한다. 신지는 어두운 밤 텅 빈 건물 안에서 광기에 찬 사치코와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난 끝에 가까스로 살아남아 목숨을 건지게 된다. 유스케의 소설은 개인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이 공동체가 아니라 각자의 경제적 능력에 맡겨진 우리 사회의 어두운 이면을 담아내고 있다. 주인공 신지의 일상은 인간의 생명을 담보로 수익을 올리며 부를 축적하고 있는 거대한 보험 산업 안에서 펼쳐지는 일들로 채워진다. 유스케는 보험회사 직원인 주인공과 사이코패스 고객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 안에서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폭력과 범죄의 모습을 소설을 통해 생생히 그려내고 있다. 사이코패스는 1920년대 독일의 쿠르트 슈나이더가 처음 소개한 개념으로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과 죄책감이 결여되고 극단적인 자기 중심성과 폭력성을 보이며 습관적으로 반사회적 행동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구별하여 일컫는 말로 정의된다. 사이코패스의 생물학적 특성으로는 공격성을 억제하는 세로토닌이 전두엽에 분비되지 않거나 염색체의 이상으로 MAOA 유전자의 수가 적을 경우 세로토닌이 줄어들어 공격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이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생물학적 요인은 유아기나 아동기에 부모와의 적절한 애착관계를 형성하지 못할 경우 정서와 인격 발달에 문제를 일으켜 사이코패스 성향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이야기된다. 또한 사이코패스 성향을 지닌 범죄자들의 경우 어린 시절 부모나 다른 이들로부터 심한 체벌이나 강도 높은 폭행을 지속적으로 경험한 사례도 다수 발견된다. 어떤 이들은 사이코패스는 유전적 요인에 의해 다분히 생물학적으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범죄적 성향을 보이는 아동들의 뇌 구조를 관찰함으로써 사이코패스적 특징을 보이는 이들을 분류해내어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거나 그들에 대한 국가적 감시 체계를 작동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사이코패스의 뇌가 일반인들의 뇌와 구조적으로 다른 특징을 띠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구조적 결함이 살인범이 될 가능성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뇌의 생물학적 구조나 유전자의 변이 역시도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떠나서는 온전히 설명될 수 없기 때문이다. 범죄자의 생물학적 요인을 사회적 요인과 완전히 분리시켜 범죄자의 신체만을 따로 대상화함으로써 범죄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폭력이란 것이 인간이 처한 환경과 무관하게 특정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고유하고 숙명적인 본성이 될 수 있음을 전제한다. 그러나 한 인간의 생물학적 조건이라는 건 역시 이미 태아 때부터 처하게 되는 산모의 신체 및 여러 다른 환경적 조건과의 상호작용의 결과물임을 생각한다면 사회 구조를 변화시킴으로써 사회 내의 폭력성을 제거하려는 노력 없이 범죄자들을 격리시키는 것만으로는 사회 안의 폭력적 범죄를 결코 감소시키거나 일소할 수 없을 것이다. 타인에게 살인과 같은 심대한 폭력을 행사하면서도 두려움이나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이들은 보통의 사람들보다 뇌의 전두엽이 덜 발달되어 있거나 자율신경계가 덜 활성화되어 있는 신체적 특징을 지닌다고 한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달라지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이들에게 약물 치료 등 화학적이거나 생물학적인 조치들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지라도
그러한 조치들은 보조적 수단이 되어야 할 뿐, 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 경제, 교육, 복지 등 사회 시스템 전반을 보다 많은 이들의 행복을 향한 것으로 변화시키고, 그러한 이들로 인해 사회 안의 폭력이 지속되거나 증가하지 않도록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한 공동체를 다 함께 만들어가려는 노력일 것이다. 설령 구금이나 다른 법적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앞서 이야기한 노력들이 함께 강구되지 않는다면 오직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과 응징만으로 폭력이 사회 안에서 사라질 일은 결코 없다. 엄밀히 말해 범죄 행위 또는 반사회적 행위가 악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사회가 선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이 전제된 후에 그러하다. 범죄자 역시 어디까지나 한 개인으로서 어떠한 개인이든 사회를 떠나 사회 밖에 홀로 존재할 수는 없다. 사회 안에 폭력적 요소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어떠한 폭력적 개인이 등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성숙한 사회라면 사회 안에 범죄자가 등장할 경우 그 범죄의 책임을 사회 구성원 전체가 다 같이 공유하고 그에 대해 피해자의 가족이든 그 누구든 모두가 함께 숙고하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특히나 권력형 범죄와 달리 범죄자가 처한 가정 환경이나 교육 환경 및 경제적 여건이 열악할 경우에 사회 전체가 느껴야 할 책임은 더 커질 것이다. 만일 범죄의 모든 책임을 단지 범죄자 개인의 탓으로만 돌리고 사회 구성원 다수가 자신들이 공유하고 있는 사회 구조에 대해서는 아무런 물음도 던지지 않는다면 범죄자는 비록 처벌을 받을지언정 사회 안의 폭력이 줄어들 일은 없다.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숙고와 실천적 노력 없이 범죄자에 대한 분노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실상 아무것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를 향한 범죄자의 분노가 폭력적 범죄 행위를 낳았다고 한다면 범죄자를 향한 다른 이들의 분노 역시 사회 안의 폭력성을 다시 한번 더 증가시킬 따름이다. 일면식도 없는 이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고 살인 후 신체를 훼손하거나 절단하는 것도 서슴지 않는 흉악범들이 사회에 등장할 때마다 우리는 놀라움과 공포에 사로잡힌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 사회 전체를 불안과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온갖 폭력적 요소들을 우리 역시도 우리의 일상에서 매일같이 경험하고 있는 까닭에 때로는 살인범의 등장이나 심각한 폭력적 사건들의 발생이 마치 이미 예상되었던 일들인 양 그다지 놀랍지 않게 그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기도 한다. 심리학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심한 학대나 폭행을 경험한 사이코패스 성향의 범죄자들은 그러한 지속적인 폭력으로부터 오는 고통에서 벗어나 생존할 수 있는 법을 터득해야 했기에 감정을 주관하는 일부 뇌의 기능이 퇴화하여 스스로 공포라는 감정을 제거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 육아와 가사 또는 부채 문제로 고통받는 가정에서, 입시와 취직 스트레스로 가득한 학교에서, 고용 불안과 장시간의 노동 및 상사로부터의 꾸지람과 고객들로부터의 폭언에 시달려야 하는 직장에서 어쩌면 우리 역시도 많은 경우 잠재적인 사이코패스일지 모른다. 아이들은 컴퓨터 게임을 통해 연신 총을 쏘고 사람을 죽이는 놀이에 장시간 몰두하거나 또래 친구들을 왕따로 괴롭히고 폭행하는 동영상을 재미삼아 녹화하여 서로 공유한다.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폭행과 살인 및 온갖 잔인한 장면들로 가득한 영화들을 즐기며 뉴스를 통해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테러나 전쟁으로 고통받거나 숨지는 장면을 접하여도 별다른 감정 없이 그것들을 무심히 바라본다. 어쩌면 우리 역시도 일상의 이 모든 폭력적 요소들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폭력을 내면화하고 감정을 거세하며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을 상실한 사이코패스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타인의 고통을 지각하지 못하거나 타인의 고통으로부터 기쁨을 느끼는 것, 타인을 향한 폭력적 행위들에서 흥미와 즐거움을 찾고자 하는 욕구는 어디서 비롯되는 것일까? 생명력과 폭력의 가치가 전도되고 한 사회 안에서 나와 타인의 정서가 정반대의 상태로 드러날 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무엇일까? 가정, 학교, 직장에서 우리의 일상 속을 파고들어 우리의 삶 전반을 지배하게 된 경쟁과 성장 이데올로기는 타인의 실패와 나의 성공이라는 대립적 상황을 사회 발전의 토대로 삼는다. 성공으로 인한 나의 기쁨은
실패한 타인들의 좌절 및 슬픔과 동시적으로 발생된다. 승자의 기쁨은 공동체 전체의 기쁨과 연결되지 못하고 패자의 슬픔은 공동체의 관심에 의해 위로받지 못한 채 자존감의 박탈과 타인에 대한 분노로 이어진다. 이러한 상황은 온라인 공간으로까지 확장되어 극단적인 경우 컴퓨터 게임에 몰두하다 게임에서 패한 이가 승리한 상대방을 찾아가 심지어 살인까지 저지르는 사건 등으로 표면화되기도 한다. 미셸 푸코는 미국의 신자유주의가 갖는 고유한 특징들 중 하나로 인적 자본론을 꼽는다. 노동자의 노동력은 고전 경제학에서 그려지듯 단순히 노동시간에 의해 양적으로 추상화될 뿐인 어떠한 것이 아니라 투자된 자본을 바탕으로 미래의 소득을 스스로 창출해낼 수 있는 잠재적 능력 같은 것으로 다루어진다. 따라서 이제 소득은 단지 노동시간에 비례하는 몫으로 자본가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능력에 투자하고 스스로의 능력을 개발시킨 활동들의 결과로 여겨진다. 미국 신자유주의가 표방하는 인적 자본론은 사회 구성원들의 경제활동을 철저히 개별화하고 원자화한다. 개인들 각자가 스스로 개발시킬 수 있는 능력을 누구나 갖추고 있다는 전제 아래 그 능력을 발휘하는 만큼 각자는 그에 상응하는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 정당화된다. 자기개발 담론의 유행과 확대는 상당 부분 연대 없는 개인화의 산물이다. 자기개발은 누구나 부자가 되고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평등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듯 보이지만 다른 이들과 똑같을 경우 성공을 보장받을 수 없는 경쟁 논리에 기초하고 있는 까닭에 각자는 자신을 타인들과 부단히 차별화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자신의 소질과 능력을 개발하여 더 나은 자아를 발견하고 완성해 나가야 할 내적인 과정이 타인들의 시선에 의해 효과적으로 노출되고 평가되기 위한 타인을 위한 과정으로 외면화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개인들은 자아와 타인에 대한 신뢰감 대신 고독감과 불안감을 경험한다. 공감이란 나의 삶을 구성하는 가치들이 타자의 삶을 구성하는 가치들과 공통적인 집안을 형성하고 그러한 공통적인 집안 위에서 서로의 욕망과 정서가 같은 방향으로 함께 움직일 때 성립된다. 한 사회 안에서 사회 구성원들 각자가 지닌 물질적 조건이 심각하게 현저한 차이를 보일 때 그러한 물질적 조건의 차이에 따라 각자가 누리는 삶의 질 역시 달라질 것이고 따라서 그 사회 구성원들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삶의 집안은 물질적 조건의 수준에 따라 조각나 버릴 것이 당연하다. 가령 저임금이라는 동일한 사태 앞에서 고용주와 노동자 간의 욕망과 정서가 서로 다른 방향을 그리게 되는 상황을 생각해보자. 사회 구성원들 간 물질적 삶의 수준이 지나치게 차이나는 상황에서 나의 삶을 향한 욕망은 타인의 죽음을 향한 욕망과 나란한 것이 될 수도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구성원 모두가 동시에 기쁨을 느끼거나 동시에 슬픔을 느끼며 서로에게 공감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린다. 극심한 소득 격차가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의해 정당화되는 우리 사회에서 고소득층의 욕망과 정서는 저소득층에게로 전이되어 모방되고 저소득층을 이루고 있는 이들은 비슷한 수준의 물질적 조건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공통의 물질적 조건 위에서 서로의 삶과 정서를 공유하지 못한 채 각자의 성공을 위해 뿔뿔이 흩어진다. 모두의 성공이나 행복이 아닌 나의 성공과 행복만이 문제시되며 성공으로 인한 나의 기쁨은 실패하게 된 타인의 굴욕감이나 좌절감과 동시적이 된다. 물질적 어려움이나 그로 인한 정신적 문제가 가져오는 부작용은 자연스럽게 자살이나 범죄의 증가로 이어진다. 우리 사회에서 부유층과 빈곤층의 거주 지역과 생활 반경은 이미 상당 부분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까닭에 빈곤층에 의한 범죄의 대상은 대부분의 경우 빈곤층이 되어 향하게 되고 신뢰와 공감을 바탕으로 관계 맺어야 할 나의 이웃은 나에게 위험을 가져오는 잠재적인 범죄자의 모습을 띠게 된다. 공감은 타인의 삶에 대한 관심과 이해 속에 나를 담그고 그것을 바탕으로 타인의 정서를 미루어 경험하면서 나의 정서를 형성해 갈 때 이루어진다. 무엇보다 모든 존재자가 공유하는 가장 근원적 바탕은 생명이다.
생명의 가치에 대한 존중은 자연 안의 모든 존재를 연결하고 긍정하는 정서를 낳는다. 적자생존의 법칙을 사회 전체의 보편적 원리로 상정하고 경쟁적 관계를 사회적 관계의 기초적 동인으로 간주하면서 생명은 모두가 공유하는 것이 아닌 선택되거나 승리한 자만이 전유할 수 있는 가치로 변질된다. 삶의 전 과정이 경쟁의 과정으로 전제되면서 살아남을 수 있는 생명과 살아남을 수 없는 생명이 구분되고 그로 인해 생명은 누군가의 죽음과 병존해야만 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적자생존과 자연도태를 바탕으로 한 다윈의 생물학적 진화론은 19세기 후반 서구 제국주의의 이념적 기반이 된 스펜서의 사회진화론으로 변형되어 청나라 및 일본을 통해 구한말 조선의 지식인들에게까지 인기를 끌었다. 당시 강대국들의 식민통치에 내재한 폭력성을 사상적으로 뒷받침한 약육 강식과 우승 열패의 논리가 오늘날의 신자유주의 시대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새로이 만개한 셈이다. 강대국들의 폭력적인 식민화 정책은 국가와 민족의 경계를 넘어선 보편적 생명의 긍정과 약소국민들과의 연대 및 공감이 전제되었더라면 역사 속에서 현실화되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 일제강점기 민족적 수준에서 이루어진 일본 제국주의자들에 의한 조선인의 탄압과 박해가 신자유주의 시대에 들어서는 한국인들 내부의 경제적 계층 간의 경쟁 및 폭력의 형태로 변형되어 더욱 미시적으로 기능하게 된 것이나 다름없다. 무엇보다 나와는 다른 타인이 지닌 차이에 대한 긍정은 공감을 형성하기 위한 중요한 토대이다. 나와 다른 인종이나 민족, 나와 다른 세대, 나와 다른 계층, 나와 다른 성에 대한 이해와 배려 없이는 타인과의 관계가 폭력적 관계로 전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차이에 대한 긍정 역시 그 전제가 되는 근본 요소는 생명이다. 만일 사회 구성원들 간의 부와 권력의 차이를 긍정해야 한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공동체 전체의 생명이 모두 위협받지 않음을 전제할 수 있는 한에서만 그러하다. 만일 작금의 자본주의가 용인하는 국가 간 또는 계층 간 형성된 물질적 조건의 차이가 누군가의 생명이 희생될 것을 담보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라 한다면 그러한 차이는 긍정해야 할 진정한 차이라기보다는 부정되어야 마땅할 폭력적이고 반생명적인 차별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생명의 우선성과 중요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턱대고 차이의 긍정만을 주장하는 것은 자칫 거짓된 자유라는 이름 아래 부당한 권위 및 불평등을 묵인하는 상태로 연결될 수 있다. 나와 타자의 차이를 긍정해야 한다면 그 까닭은 나도 타자도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동일하게 소중한 생명의 담지자이기 때문이다. 폭력에 대한 근본적 성찰은 사회 구성원 전체의 생명, 나아가 인간이라는 종을 넘어선 자연 전체의 생명을 출발로 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